자, 여러분들 오늘 594페이지죠. 일제 국권 피탈.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건데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위주로 하시고 예습을 하실 수 있으면 뭐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예습과 복습을 곁들여서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일제강점기를 정리를 하면 아마 시간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해보겠고, 자, 오늘은 이제 국권 피탈의 과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교재들, 공무원 기본서들을 보면 이 국권 피탈의 과정이 주로 그 항일의병 나오거나 또는 이제 애국개몽운동 나오는 그 부분이 있죠. 근대사에서. 자, 그 부분들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제 의병할 때 을사의병이나 정미의병 같은 거를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화폐정리 사업을 하더라도 뭐 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설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그냥 뒤로 빼서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과정을 먼저 하고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쭉 전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국권피탈 과정 594페이지인데,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국권피탈의 과정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국권피탈,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일본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한일 합방?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일 합방. 합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원해서 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강제적인 느낌이 나는 게 한일 병합. 그죠? 한일 병합. 뭐 이런 이제 느낌의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국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권 피탈 또는 이제 이 경술련이니까 경술, 국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한순간에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국권이 피탈됐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이제 조짐들은 계속 있었고 그런 과정과 단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몇 년간에서 걸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국권 피탈의 과정. 자, 요걸 다루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 각각 조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들이 있는데 그 조약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조약이 체결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각각의 조약들의 내용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러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용안포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용안포 사건은 뭐였다? 이거는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를 불법 점령함으로써 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곧 다가오게 됐다. 그죠? 이게 19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고종께서는 뭐 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할 것 같으니까 국외 중립을 선언하죠. 자,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1904년 1월의 일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자, 일본군이 얘네들이 전공이 뭐냐면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얘는 선전포고를 안 해요. 얘네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기습합니다. 일단 러시아 이제 함대를 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러일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4년 2월인데 이로 인해서 러일 전쟁은 발발한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조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러일 전쟁의 무대는 사실상 대부분 우리나라 지역 주변이죠. 그죠? 육지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기네들이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걸 먼저 어떻게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그 유명한 한일의정서가 나옵니다.
자, 한일 의정서 이게 체결되죠. 이게 러일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로예요. 자, 근데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을 일본이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구해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게 무시되고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럼 우리 정부나 대다수 이제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이 이기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이른바 서세 동점 그런 제국주의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같은 동양 민족인 일본이 이겨서 서양의 남하 정책을 막는 것,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 마침 또 얘네들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일 전쟁에서 이왕 일본도 싫고 러시아도 싫은데 그래도 일본이 이기는 게 좀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계몽운동 쪽에서는 특히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본에게 일단 조금 뭐 협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의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보니 그래 뭐 얘네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건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에서 분명히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깨지냐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하는 것을 보고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한일 의정서에서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 요게 나오면 제일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가장 어려운 건데 이게 충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에 관해서? 시설 개선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고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충고권이라고 합니다. 실상 이제 이게 의정서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이 충고권에 근거하여 나중에는 이제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얘네가 발표하게 돼요. 자, 이 충고권을 근거로 해서 얘네들이 앞으로 대한시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대한시설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의정서와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사이에도 있지만 정미 조약, 그죠? 정미 7조약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시설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것은 바로 얘네들이 한일 의정서에서 너희들에게 시설 개선에 관한 우리가 충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나오는 건데 얘가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셨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죠? 오케이. 이게 한일 의정서가 사실 잘 주목을 안 해, 이걸 주목을 안 하는데 얘가 깊게 나오면 어렵다니까요, 얘가. 얘를 주목을 좀. 맨날 을사늑약만 보고 정미 7조만 보잖아요. 얘가 어려워요. 뭐가 있냐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에 대한 간섭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외교권을 박탈한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격의 조약도 맺을 수 없다. 이게 을사늑약이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이라는 조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한일 의정서 있죠. 이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격의 조약을 너희는 체결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네랑 우리랑 약속했던 일본과 조선이 약속했던 내용과 비춰봤을 때 이것에 위배되는 내용의 조약이라면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외교권에 있어서 일본이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한일 의정서 하면 항상 뭐 전략적 요충지 또는 뭐 이걸 이제 군사적 요충지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에 근거가 돼요? 나중에 1905년 2월에 얘네가 이제 독도 강탈을 할 때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근거라기보다도 근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자, 독도 강탈을 할 때 얘네들이 사실은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 강탈을 하는 거죠. 전략적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의 사용권까지
한일 이정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옵니까? 1차 한일 협약이 나오죠. 자, 요건 1904년 8월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이거는 뭐 주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고문정치라는 표현 씁니다. 고문정치. 고문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애들 뭐 멜렌도르프 이런 애들이 왔을 때처럼 이제 고문이 온다는 거죠. 자, 이들 두 명만 알면 되겠네. 자, 재정고문에 누가 옵니까? 메가타가 옵니다. 얘가 나중에 이제 화폐정리 사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교고문에 누가 와요? 스티븐스가 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정 간섭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905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1905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자, 가스라 자,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1905년 7월에 체결되는 거고, 당연히 일본과 미국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은 어디를 갖는다? 일본은, 그쵸, 조선을 차지하고, 미국은, 자, 필리핀을 차지하기로 하는 밀약의 내용이죠. 그죠?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차 영일동맹입니다. 자, 요게 1905년 8월이에요. 그럼 이제 2차 영일동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영국이 이제 일본에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 역할을 시키고 그 대신에 뭘 한다? 바로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이 막아주면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영국이. 자, 근데 1차가 있으니까, 이제 2차가 있으니까 1차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1차는 언제 있었냐면, 1902년에 있었어요, 이미. 1902년에. 저 러일전쟁 저기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있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요건 1905년 9월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 맺은 거겠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거죠.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사할린 일부 영토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배상금 이런 건 없지만 여기에 자, 그런 것들이 포츠머스 조약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열강들도 다 등을 돌렸고 청나라는 이미 진작에 깨졌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1905년 10월이라고 해도 좋고 뭐 11월이라고 해도 좋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그 다음에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두 가지죠. 자, 어떠한 조약도 우리가 맺을 수 없다. 자, 외교권이 박탈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 뭐가 설치된다? 통감부가 설치되죠. 그쵸? 통감부 설치는 물론 이제 을사늑약 체결하고 이제 좀 있다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을사, 뭐 의벽 이런 거 막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1907년에.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고종이.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합니다. 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죠. 그죠? 누구 파견하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우리 대한자강이가 막 반대했던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이나 항일해병할 때 이게 자꾸 나오니까 이것들을 먼저 하고 그걸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자, 고종 강제 퇴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일 신협약이죠. 자, 7월 달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차관 정치예요. 차관 정치. 자, 이건 각 부서의 차관을 통감이 임명합니다. 일본인으로서. 그러니까 통감이, 조선 통감이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것. 이것을 차관 정치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딸린 부속 조약으로 그 이후에 부속 조약에서 자,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막 의병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정미의병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오케이. 1909년에 뭐다? 기유각서다. 자, 기유각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사법권. 자, 사법권 박탈이고요. 두 번째, 자, 감옥, 사무권 박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로 가는 거죠. 1910년에 자, 6월에 뭐 합니까? 자, 경찰권 박탈이죠. 발탈이 아니라 박탈이고, 자,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뭐 한다? 국권 피탈. 자, 국권 피탈이 되면 통감부가 뭘로 바뀐다? 통감부는 자, 조선 총독부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남산에 있었는데 남산에 있다가 나중에 20년대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안에 짓게 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594페이지. 자,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색칠,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 자, 고문 어디 나왔어요? 고문 아까. 자, 고문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고문정치. 그 고문정치면 답이 뭐예요? 그쵸? 1차 한일협약. 그죠? 답 뭐 몇 번? 2번이네요. 2번.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을사득약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 이게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쉽게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국제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거 이거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맞죠? 그럼 그것이 아닌 건 뭡니까? 2번이네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언제예요? 이건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거죠. 그쵸?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청해 랴오등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고 그 다음에 뭐 배상금 물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은 뭐 그거랑 상관없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 다음 조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근무에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국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한국 정부는 자, 색칠합시다.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뭐다?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자, 일본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않겠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외교권을 박탈한 건 뭐예요? 을사늑약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을사늑약이 왜 나옵니까, 지금? 왜 나와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마음대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인 한반도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를 주변의 열강들이 용인해 주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열강의 묵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구 열강이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을 묵인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다 또 갑자기 시모노세키 조약이 왜 튀어나옵니까? 안 그래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안 되죠. 답은 2번이고요. 됐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또, 자, 5번. 순서 너무 좋아, 이런 거. 순서 너무 좋아. 알면, 제대로만 알면 순서 배치하는 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쵸? 보세요. 기억. 자, 기억 뭐예요?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자, 2차 영일동맹 어디 있어요? 어디? 요거잖아, 요거. 2차 영일동맹. 그치?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1905년 8월에 맺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재정외교 고문의 초빙을 두는 1차 한일 협약 뭐예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것 뭡니까? 가스라테프트 미력. 그쵸? 그럼 순서 벌써 나오죠? 아, 요거 다음에 요거네. 그 다음에 리을 뭡니까? 러시아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것들을 인정한다. 뭐예요? 포츠모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스라테프트 미략하고 영일동맹하고 포츠모스 조약에서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조밀하게 물어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니은이다. 그쵸? 니은,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스라테프트 미략,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답 몇 번? 3번.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오케이. 자, 6번 보세요. 자, 일제는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이후에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 일제는 미국과 무엇을 맺어?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맺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해 외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야 되죠. 자, 그리고 보호국으로 하였고요. 이후에 을사조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이 헤이그에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1907년 한국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는 무엇을? 아, 이거는 그죠?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 요거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은 뭐 여기 이제 요거랑은 별로 관련 없는 얘기인데 7번 문제는 뭐 가끔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아요. 절명시가 나왔어. 절명시가. 이게 황현이라고 그 매천야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국권피탈의 소식을 듣고 자결을 하십니다. 자결하시고 절명시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 시를 이제 남겨놓고 유언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죽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나도 아는데 조선은 500년간 선비를 키워온 나라이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을 때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선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이유가 이분이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자서라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악에도 다 찡기는 듯 무궁화 삼천리가 이미 영락되다니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승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정이 어렵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조선이 망했는데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황현의 절명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역사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국권 피탈과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본이 영일동맹 테프트 가스라 각서와 자, 일본은 이거와 포츠모스 조약을 통하여 영미러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자, 요건 이제 뭐 사실은 국권 피탈의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일본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가 고종의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여 자, 서명을 할 것을 강요했으나 끝까지 저항했다. 자, 뭐 요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그 을사늑약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죠? 고종이, 우리가 국권 피탈 때는 이제 순종이었으니까 고종이 끝까지 조약 체계를 거부한다고 하는 건 을사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했으나 일본과 친일파들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고종이 뭐 친서를 직접 뭐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 처분, 고등관리 임명에 대해 통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도록 했다. 뭐예요? 일본인으로 임명 이거잖아. 이거 한일 신협약. 그죠? 요거 차관 정치. 자, 물론 다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거를 보면 리을 4번에 보시면 육군 대신 데라우치는 2,000명의 헌병을 데리고 들어와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순조에게 양의 조소를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 업무를 대신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경찰권 박탈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을 협박해서 국권비탈. 그래서 그 데라우치가 자 뭐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다음에 통감 역할을 하다가 지금 첫 번째 조선 총독이 되는 애가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절명시와 관련 있는 건 국권비탈이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8번 문제 어렵습니다. 8번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8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나왔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기억 보시면 자 통감을 두되 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을사늑약인 건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은데 근데 니은 보시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가 추천한 일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을사늑약이고 니은이 1차 한일 지금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디귿이 뭐냐? 디귿은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 했어요. 그럼 이제 관리를 임명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한일 신협약입니다. 한일 신협약. 그럼 순서는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다 나올 수 있어요. 4년 8월이고 1907년 7월이니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순서 나와요. 근데 리을이 문제야. 왜냐하면 한일 양국 간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를 확인하여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을의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면 충고권이거든. 그쵸? 이게 충고권이에요. 자, 이게 어디 있냐? 한일 의정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한일 의정서는 1904년 2월이니까 얘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제시문 자체가 리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괜찮은 겁니다. 순서대로 배치하면 답은 쉽게 우리가 4번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충고권 부분, 한일 의정서에 나오는 특히 요거 외교권도 을사늑약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을사늑약과 외교권 박탈이고 이건 협정의 취지 위배되는 조약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말하자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아셨죠? 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좋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뭐 순서니까. 자, 비밀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다. 자, 이거죠. 군대 해산. 요거. 그죠? 벌써 좀 뒤쪽에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왔다. 메가타. 고문정치. 아까 1차 한일협약 어디서 이거죠. 자, 통감부 설치했다. 외교권 완전 장악했다. 을사늑약이죠. 대한제국이란 국가 없었다. 나라 망한 거잖아. 그럼 뭐야? 답이 2번이죠. 뭐. 그쵸? 그 다음에 10번 비슷한 문제고. 맞죠? 뭐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599페이지 12번. 자, 일제 국권비탈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 재정 등 각 분야 일본이 추진한 고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교 고문에 스티븐스하고 재정 고문에 메가타가 왔지만 사실은 그 두 부분만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문들을 더 많이 파견합니다. 경찰 고문도 오고 누구도 오고 계속 와요. 자,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구로 만들었다. 맞죠? 근데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가 각 부에 일본인 장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했다. 이 말을 싹 바꾼 거죠.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장관의 일본인을 임명한 게 아니라 무엇에? 장관 밑에 있는 차관에 임명한 거잖아요. 차관에. 그래서 차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차관이 돈 빌려주는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아닌 차관의 자리에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권비탈의 과정을 정리를 해봤어요.